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주지 않고 말았습니다.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텅 빈 제 속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진 듯한 그 묵직한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이 제 차가운 몸을 감싸 안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덮고 잤던 최고급 비단 이불도 수백억짜리 통장 잔고도 이 남자의 뜨거운 체온 만분의도 못 된다는 것을요. 물류기업 여회장 한미란. 남들은 철의 여인이라 부르지만 어젯밤 그 사람 품 안에서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어 울먹이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20살 연하에서 기사와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한미란. 올해 61살입니다. 남편이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운영하던 중소물류회사를 억척같이 키웠습니다. 지금은 업계에서 알아주는 중견기업의 회장이 되었죠. 남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러워합니다. 기사 딸린 최고급 세단 가사 도우미가 차려주는 12첩 반상 손짓 한 번에 고개 숙이는 수십 명의 직원들 화려하죠. 누가 봐도 성공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건 다 화려한 포장지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송도가 내려다 보이는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삽니다.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린 집.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 넓은 공간에 저 혼자뿐입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올려 퍼질 때의 그 공허함. 센서 등이 탁 켜지면서 비추는 거실의 차가운 정적. 12인용 식탁 끝에 혼자 앉아 먹는 밥은 모래알처럼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제 곁에 남은 건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냄새를 맡고 꼬이는 파리대들 뿐이었죠. 자식놈들은 1년에 한두 번 딱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큰아들 성민이는 주식 투자로 제 속을 시커멓게 태웠고 딸 지은이는 백화점 쇼핑하느라 바빠서 생일에도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석 달 전 제 61살 생일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미역국을 혼자 마시며 눈물을 흘렸죠. 그 국물은 소금물보다 더 짰습니다. 외로움이 뼈에 사무친다는 말을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이라는 병에 걸려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서진우라는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원래 기사가 허리 디스크로 그만두게 되어 비서실장이 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무심하게 고개나 들어보라고 했죠. 그런데 고개를 든 순간 저는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둘쯤 된 그 남자는 제가 평소에 보던 남자들과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키가 문틀에 닿을 듯 훤칠하고 덩치는 산만했습니다. 흰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가슴팍이 두껍고 단단해서 숨 쉴 때마다 셔츠 단추가 팽팽하게 당겨졌죠. 햇볕에 그을린 구리빛 얼굴에 깊은 눈빛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사연 많은 바다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모시겠다는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목소리가 제 고막을 울리고 가슴까지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동굴처럼 낮고 울림 있는 저음 6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감각을 깨우는 것 같았죠. 퇴근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자꾸만 백미러를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큰 손. 소뚜껑만한 투박한 손에 밝힌 굳은 살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에 붉은 솟은 힘줄.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주책 맞은 상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뒤방 거래처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는데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서 기사가 검은 봉지를 들고 서성거리고 있더군요. 호두과자였습니다. 방금 구워서 따뜻하다며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서 샀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배고플까봐 먹을 걸 챙겨준 게 몇 년 만인지 차 안에서 호두과자를 먹는데 팥황금이 꿀맛보다 달았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죠. 비 오는 날이면 제 옷자락 하나 젖지 않게 우산을 씌워주느라. 자신은 젖는 사람, 제가 쪽잠이 들면 라디오 볼륨을 줄이는 사람. 그 세심한 배려들이 10년 동안 말라있던 제 감수성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시내 고급 일식집에서 거래처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는 어깨에 늙은 여우 김 사장이었습니다. 술이 돌더니 선을 넘더군요. 이 밤에 집에 가 봐야 반겨주는 남편도 자식도 없으니 적적해서 술이나 마신다는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하지만 회장이니까 참아야 했죠. 제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거니까요. 서러움을 술로 삼키며 식당을 나섰는데 미끄러운 계단에서 하이힐 굽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굵직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제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서 기사였습니다. 그가 빗속을 뚫고 달려와 넘어지려는 제 팔을 낚아채서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제 몸이 균형을 잃고 그 사람의 넓고 단단한 품에 툭 하고 안겼습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한 가슴이 제 뺨에 닿았고 거친 숨소리가 정수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셔츠 냄새와 채취가 훅 끼쳐오는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아찔해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가 저를 부축해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제 젖은 어깨를 털어주며 자책하더군요. 6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좁은 차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타닥타닥 지붕을 두드렸죠. 공기가 묵직하고 끈적했습니다. 제가 풀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많이 늙었냐고. 김 사장이 나보고 독한 과부라고 밤에 외로워서 어쩌냐고 했다고. 내가 이제 여자로서 매력은 다 끝난 건지. 서서 기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꽉 주더니 백미러를 통해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나직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라고 아름답다고 처음 뵐 때부터 그랬고 자신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아름답고 가슴 떨리는 분이라고. 그런 놈들의 말은 듣지도 담아두지도 말라고. 그들은 보석을 볼 줄 모르는 눈, 뜬 장님들일 뿐이라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젊고 강하고 듬직한 남자가 나를 여자로 가슴 떨리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니. 제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예수년 묵은 제 혈관에 다시 뜨거운 피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저는 창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운전대를 잡은 저 남자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이대로 집에 가면 나는 또 혼자네. 이 뜨거운 기분을 안고 그 차가운 빈 침대에 혼자 누워야 한다고 싫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남자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에 멈추고 시동이 꺼졌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서기사가 도착했으니 들어가시라고 했지만 저는 내리지 않고 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오늘 그냥 가지 말고. 말끝을 흐리는 제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뱉어놓고도 심장이 덜컥 내려왔는 줄 알았습니다. 서 기사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은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취하셨다고 내일 후회하실지도 모른다고. 자신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자신이 없다고.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마지막 확인이자 배려였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좀 취했다고. 혼자 들어가기가 너무 외롭고 무섭다고. 오늘 밤 그 넓은 집이 너무 추울 것 같다고. 안방까지 부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안방까지라는 말에서 기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군말 없이 차문을 열고 나와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비틀거리자 그가 제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현관까지 걸어가는 동안 제 몸무게를 그 사람한테 온전히 맡겼습니다. 내 평생 남편한테서도 느껴본 적 없는 바위 같은 안정감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 찰칵. 이제 100평짜리 넓은 집엔 우리 둘뿐입니다. 서 기사가 물이라도 가져오겠다며 돌아서려 할 때 제가 다급하게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까지. 말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우 씨라고. 회장님 소리 듣는 거 지겹다고. 지금 이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게 끔찍하다고. 너무 춥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나 봅니다. 서 기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그가 천천히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거친 손바닥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그 거칠거칠한 감촉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며 사실 많이 참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운전대만 잡고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은 못 참겠다고. 제가 우는 걸 보니까, 제가 이렇게 외로워하는 걸 보니까 자신이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미란 씨라고. 제가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습니다. 참지 말라고. 오늘 밤 혼자 두지 말라고. 나를 그냥 여자로 봐달라고. 회장 말고 지켜줘야 할 여자 한미란으로 봐달라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저 기사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더군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연정과 보호 본능이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제 손을 낚아채더니 손바닥에 깊고 뜨겁게 입을 맞췄습니다.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아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더니 망설임 없이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제가 깃털처럼 가볍게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팍이 저를 꽉 받쳐주는데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그가 저를 침대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거대한 그의 그림자가 저를 덮어왔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었고 도망가고 싶지도 않았죠. 불을 끄겠다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제가 작게 응하고 대답하자 스탠드불이 꺼지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밖에는 빗소리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이불 속에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옷깃 스치는 소리, 그리고 서로의 거친 숨소리. 그날 밤 저는 그 남자의 품 안에서 무엇이 진정한 안식인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이 저를 감쌌을 때 60년 동안 저를 옥죄던 외로움이라는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말라틀어졌던 제 가슴속 옹달샘이 터져나와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빗줄기처럼 들어와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제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이 기분 좋게 나른한데 마음은 마치 솜사탕처럼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어 봤는데 비어 있더라고요. 침대 시트가 조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난밤에 그 뜨거웠던 위로가 혹시 다 내 망상이었나? 아니면 하룻밤 실수라고 생각하고 도망간 건가? 내가 너무 늙어서 실망하고 간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오려는 찰나였습니다. 달그락 탁탁 주방 쪽에서 도마치는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가 방문으로 솔솔 들어오는 겁니다. 그 냄새를 맡자마자 불안했던 마음이 눈녹 사라지고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원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덩치 큰 서기사가 제 몸에도 작은 앞치마를 목에 걸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국자를 적고 있더군요.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그 넓은 등판이 어찌나 듬직해 보이던지 뒤에서 달려가 와락 안기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일어나는 소리 못 들었다며 제가 깰까봐 조심했다는 말과 함께 조금만 더 주무시지 그러셨냐는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식탁귀를 보니 세상에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북어국과 갓 지은 하얀 살밥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들이 젓가락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차려주는 화려한 밥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술 드셨을까봐 북어국을 끓였다며 고아원에서 자랄 때 원장 수녀님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라 맛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수줍은 말이 들렸습니다. 그가 뒷머리를 극적이며 소년처럼 순수하게 웃는데 밤에는 저를 그렇게 꽉 안아주던 남자가 아침에는 소년처럼 웃다니 마음이 더 뭉클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와, 국물이 어찌나 시원하고 깊은지 그 투박하고 큰 손으로 콩나물을 다듬고 북어를 잘게 찢었을 정성을 생각하니 국물 맛이 꿀맛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목구멍으로 따뜻한 국물이 넘어가는 순간 제 지난 10년의 외로움도 같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제가 밥을 먹다 말고 그를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서서 물끄러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왜 안고 서 있냐며 같이 먹자고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까 맛보면서 먹었다고 제가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저를 깍듯하게 모시는 그 태도 밤에는 저를 그렇게 뜨겁게 위로하더니 낮이 되니 다시 선을 지키려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더 믿음직스럽고 애틋했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일 말이야. 혹시 후회하냐고서 기사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한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후회 안 한다고. 오히려 더 욕심이 나서 큰일이라고 무슨 욕심이냐고 물으니 저를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깊이 지키고 싶어졌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밥 해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제가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졌다는 말까지. 어머이 남자 멘트 좀 보세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왔는데 쌀밥이 목구멍에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내 인생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마지막 사랑이 되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행복 뒤에는 꼭 시련이 숨어 있다고 하죠. 그날 저녁 설레는 마음으로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불청객이 와 있었습니다. 현관에 못 보던 화려한 명품 구두가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직감했습니다. 아, 또 돈 뜯어 내려왔구나. 제 딸 지은이었습니다. 사업답시고 툭하면 사고치고 제 돈 까먹는 귀신이 붙은 녀석이죠. 거실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잡지를 넘기던 지은이가 저를 보더니 대뜸 짜증부터 냈습니다. 도대체 전화를 왜 안 받냐며 자기가 급하다고 문자 몇 번을 남겼는데 피말린다는 투정이었습니다. 올 거면 미리 연락을 하고 와야지 다짜고짜 쳐들어오면 어떡하냐는 제 말에 지은이의 날카로운 눈길이 제 뒤에 서 있는 서 기사에게 꽂혔습니다. 서서 기사는 제 가방을 받아주려고 묵묵히 서 있었거든요. 지은이가 씩씩거리며 다가오더니서 기사를 위아래로 후보며 아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이 아저씨는 뭐냐며 눈치가 없냐며 가족끼리 할 얘기가 있는데 멀뚱멀뚱 서서 뭐하냐며 주제 파악 좀 하고 나가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푹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에서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남자인데 내 딸년 앞에서는 그저 눈치 없는 하인 무식한 운전수 취급을 받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미안하더군요서 기사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며 물러가겠다는 말과 함께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뒤돌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들으라는 듯이 혼잣말로 기분 나쁘게 툭 뱉었습니다. 새로운 기사냐며 덩치한 산만해서 곰처럼 둔에 빠졌다며 엄마는 왜 저런 사람을 썼냐며 수준 떨어진다는 말까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데 나한테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10년 묵은 내 외로움을 씻어준 사람인데 감히 내 딸이 함부로 입을 놀려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라면 딸 비위를 맞췄을 텐데 말이죠. 그 입 다물지 못하냐는 제 목소리에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도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저를 쳐다봤죠. 제가 떨리는 손으로 딸을 가리키며 말르시. 그게 뭐냐고. 내 사람이니 함부로 굴지 말라고. 너보다 100배는 나은 사람이라고 인격적으로나 되미로나 낫다고 소리쳤습니다. 지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금 저 기사 편을 드냐며 친딸인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래. 돈 필요할 때만 엄마 찾는 너 같은 딸보다 묵묵히 내 곁밥 챙겨주는 저 사람이 훨씬 낫다고. 돈 얘기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10원 한 장도 못 준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짓고는 씩씩거리며 핸드백을 챙겨들었습니다. 엄마가 노망났다며 더럽다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자식 농사 헛지었다는 자괴감과서 기사한테 그런 모욕을 듣게 했다는 미안함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으로 나갔던서 기사가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나간 줄 알았는데 문 밖에서 다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의 눈빛은 상처 입은 주인을 지키려는 충직한 맹견처럼 아니 자기 여자를 건드려서 화가 난 남자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 기사가 저벅저벅 걸어와 제 앞 섰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제 손을 그 큰 두 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에 온기가 전해지자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더라고요. 들었냐며 미안하다고. 내 딸년이 못 먹어서 자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사과하려는 데서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지 말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자기가 부족한 탓이라고. 하지만 아까 자기를 감싸준 거 정말 좋았다고. 태어나서 누가 제 편 들어준 거 회장님이 처음이라고. 이 덩치 큰 놈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회장님이 처음으로 자기를 사람 대접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제 손을 그의 볼에 비비며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 누가 당신을 흔들어도 제가 다 막아내겠다고.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당신은 제가 지킨다고. 저를 믿으라고. 그 맹세 같은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돈 때문에 들러붙는 가짜들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몸을 던질 준비가 된 남자. 그날 밤 저는 이 남자의 품 안에서 잠들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남은 인생은 이 사람에게 걸자.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이 남자를 지키자.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허락하지 않으시려는 걸까요? 산 넘어 산이라더니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다녀간 후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지친 몸을 이끌고 잠을 청했습니다. 서 기사는 별에 있는 기사 대기실로 돌아갔고요.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깊은 잠에 들지도 못하고 선잠이 들어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문을 부을 듯이 발로 차고 있었죠. 문 열라는 고함과 함께 안에 있는 거 다 안다는 협박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 성민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비 때문에 제가 강제로 외국으로 도피시켰던 놈이 예고도 없이 돌아온 겁니다. 화면 속에 비친 아들의 모습은 제 아들이지만 섬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주자마자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며칠을 안 씻었는지 퀴퀴한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뒤섞여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여냐며 혹시 남자라도 숨겨놨냐는 말과 함께 성민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뻥 차고 거실로 들어오더니 흙기 잔뜩 묻은 신발인 채로 제 아끼는 페르시아 카페를 짓밟더군요. 귀국했으면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제 말에 돈 떨어져서 왔다며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급하다며 안 갚으면 죽는다며 손가락 자른다며 목숨 줄 타령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 나간 놈이라며. 오자마자 돈이냐며. 내가 까먹은 돈이 얼마냐며. 도박판에 쏟아부은 돈이면 빌딩을 몇 개 샀다며. 썩 나가라며. 돈 못 준다며. 이제 너한테 줄 돈도 없다며 다 사회에 환원해버릴 거라고 고함쳤습니다. 그러자 성민이 눈이 확 뒤집히더군요. 이 녀석이 술에 취하면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좀 달라며. 아버지가 남긴 돈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내 거라며. 미리 좀 당겨 쓰는 게 어떠냐며. 노인네가 돈 껴안고 죽을 거냐며. 무덤에 싸들고 갈 거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제 어깨를 팍 밀치는데 제가 힘없이 뒤로 밀려나며 장식장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으아, 날카로운 모서리에 등이 찍히는 고통보다 아들놈한테 밀쳐졌다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제가 바닥에 쓰러지자 성민이가 이성을 잃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높이 지켜들고 위협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곱게 주면 되는 거라며. 왜 사람을 열받게 하냐며. 저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험한 꼴을 당하겠구나. 내 인생이 참 비참하구나.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누군가가 바람처럼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 기사였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숙소에 안 가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빗속을 뚫고 이 야밤에 성민이의 손이 제 뺨에 닿으려는 찰나 탁 허공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 기사의 큰 손이 성민이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성민이가 놀라서 돌아봤죠. 거기엔 얇은 티셔츠 차림에서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썩이는 가슴,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 그 모습은 마치 지옥문을 지키는 사자 같았습니다. 평소에 그 깍듯하던 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서 기사는 성민이의 팔목을 손으로 낚아채더니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 위압감이 어찌나 대단한지 성민이는 쥐새끼처럼 떨더군요. 그리고서 기사는 아주 낮게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손 놓으라고. 성민이가 기가 차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죠. 이건 뭐냐며. 어디서 굴러먹던 기사놈이냐며. 너네가 누군지 아냐며. 나이 집 아들이라며 감히 주인 집 아들 몸에 손대냐며 소리쳤습니다. 성민이가 손을 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서 기사는요. 성민이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잡고 있는 그 손목에 지그시 아주 천천히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력이 어찌나 대단한지 옆에서 보는 제 눈에도 성민이 팔목에 핏줄이 퍼질 듯 솟아오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이더군요. 마치 거대한 쇠틀에 묶인 것처럼, 아니 유아 프레스기에 눌린 것처럼 성민이는 꼼짝도 못하고 식은땀만 줄줄 흘리더라고요. 성민이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 기사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바위 같은 힘으로 꽉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 말로 하지 않아도 몸으로 느껴지는 경고. 아프다며 팔 부러진다며 성민이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팔이 비틀리니 꿇을 수밖에 없었죠. 서서 기사가 그제야 성민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잡았던 손을 툭 하고 놓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손대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위협을 가하면 그땐 손목 잡는 걸로 안 끝난다고. 자기가 당신 팔다리를 못쓰게 만드는 한이 있어도 맞겠다고. 자기는 이을 게 없는 놈이라. 눈에 뵈는 게 없다고.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성민이는 바닥에 손목을 부여잡고 뒹굴었죠. 손목에 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 기사가 곧바로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으냐며 다친 데는 없냐며. 그 투박한 손길이 제 떨리는 어깨를 감싸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배 아파 낳은 친자식은 돈 때문에 나를 밀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이니 남자는 맨발로 뛰쳐와서 나를 지키는구나. 이 이아이러니가 너무 서글퍼서 그리고 고마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서웠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엉엉 울자서 기사가 저를 꽉 끌어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이제 괜찮다고. 자기가 왔다고. 아무도 회장님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우리 둘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아주 비열하게 변하더군요. 재밌다며. 아주 재밌다며. 엄마의 자식 뭐냐며. 단순한 기사가 아닌 것 같다며. 둘이 끌어안고 있는 꼬리가관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서서 기사가 저를 등 뒤로 숨기며 차갑게 나가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성민이는 분하다는 듯 바닥에 침을 뱉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한다고. 근데 엄마 조심하라고. 자기가 아주 재밌는 걸 본 것 같다고. 이 밤중에 뛰어온 기사라니 냄새가 난다고. 구린내가 난다고. 이거 기자들이 알면 아주 대서특필감이겠다는 협박을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죠. 서서 기사가 다가와 제 턱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오늘 밤은 자기가 옆에 있겠다고. 문 앞에 의자 놓고 밤새 지킬 테니까 방문 열어두고 편히 주무시라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들어오라고.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방 말고 내 옆에 있으라고. 오늘 밤은 혼자 있기 싫다고. 내 옆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냥 나를 안고 있어 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제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 남자의 넓은 가슴과 규칙적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서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쫓겨난 성민이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우리를 파멸시킬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갔다는 거. 다음날 아침 공기는 마치 사름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어젯밤에 쫓겨난 줄 알았던 아들 성민이가 뻔뻔하게도 아침 일찍 다시 찾아와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있더군요. 정말 낯짝 하나는 두꺼운 놈이었습니다. 잘 주무셨냐며. 어젯밤엔 그 기사 양반 덕분에
아주 꿀잠 주무셨냐며 얼굴이 폈다며 빗대는 말투가 어찌나 거슬리는지 들고 있던 물컵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때서 기사가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가져오며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림자처럼 묵묵히 서 있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성민이가 서 기사를 힐끔 쳐다보며 몸이 아주 좋다며 힘쓰는 일 아주 잘하겠다며 낮에도 잘하고 밤에도 잘한다며 월급값은 톡톡히 해야 한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말 조심하라고 소리를 지르려는 데서 기사가 제 어깨를 살짝 아주 부드럽게 누르며 말렸습니다.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리고는 성민이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주 덤덤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월급 받은 만큼 일하는 건 맞지만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계산하는 건 자기 방식이 아니라고. 그리고 아드님보다 자기가 회장님을 더 잘 모시는 것 같은데 원래 효도는 남이 아니라 자식이 하는 거 아니냐고 셀프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건방진 자식이라며. 성민이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씩씩거리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서 기사는 말 한마디로 사람 뼈를 때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조용히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출근하려고 차에 탔는데 운전석에 앉은 서 기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어두웠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보는 눈빛에 근심이 가득했죠.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들릴 말씀이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물으니 아까 성민이가 새벽에 자기 숙소를 뒤진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회장님 방문 앞을 지키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제 방에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다고 서랍이 열려 있고 침대 밑이 엉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기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침대 밑에 두었던 회장님이 저번 주차 안에서 떨어뜨리신 진주, 귀걸이 한쪽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제가 아끼던 그 진주 귀걸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주문 제작품이라 제 것이란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귀걸이 며칠 전 차 안에서 그가 저를 안아줄 때 흘린 건데서 기사가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퇴근 무렵 성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사진 속에는 서 기사의 숙소 침대 그 남자의 냄새가 뱀베개가 찍혀 있었는데 그 위에 제 진주 귀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남자 베개와 제 귀걸이가 한 프레임에 잡히도록 누가 봐도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구도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어진 성민이의 문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왜 그 기사놈 침대에 있냐고. 엄마가 잃어버렸다고 찾던 거라며. 이게 왜 거기서 나왔냐며. 그 기사놈이 도둑질이라도 한 건지 아니면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지 물었습니다. 이 사진 기자들한테 뿌릴지 아니면 내일 주주총회 때 스크린에 띄울지 건설사 여회장과 20년 연하 기사의 불륜 제목 죽이는데 선택하라고. 엄마 현금 50억 아니면 사회적 매장이라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자식놈이 어미 뒷조사를 하고 잠자리 흔적을 가지고 협박을 하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증거가 가장 위험한 놈 손에 들어간 겁니다. 퇴근길 차 안. 저는 안전벨트를 맬 힘도 없어서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죠.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뺨을 적셨습니다. 서 기사가 백미엠로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차를 한강 둔치 새 길에 세웠습니다. 비상등 소리만 깜빡깜빡 울렸죠. 무슨 일이냐며 손을 너무 떠신다며 안색이 창백하다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떡하냐고. 성민이가 이걸 기자들한테 뿌리겠다고. 자네가 훔친 거라고 누명을 씌우든 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폭로하든 둘 중 하나라고 50억을 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기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결심을 말했습니다. 간에 떠나라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퇴직금이랑 위로금 평생 먹고 살 만큼 두둑이 챙겨줄 테니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그게 최선이라고. 나 때문에 자네 인생까지 망칠 순 없다고. 젊은 사람이 나 같은 늙은 여자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 못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 기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아니 아주 슬프게 변하더군요. 그가 핸들을 쾅하고 내리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소리에 제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화를 낸 건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고작 돈 몇 푼에 도망칠 놈으로 보셨냐고. 제 앞길 망칠까봐 돈 쥐어주면서 내쫓는 비겁한 인간으로 보였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다친다고 말하려는데 상관없다고 욕 좀 먹으면 어떠냐고.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안전벨트를 풀고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아플 정도로 까기요. 그 통증이 오히려 저를 정신들게 했습니다. 아드님이 원하는 건 돈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한미란이라는 여자 하나라고 당신 지킬 수만 있다면 전 국민한테 욕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저를 돈으로 밀어내지 말라고. 그게 더 상처라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 투박하고 거친 고백이 제 가슴을 쿵하고 때렸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돈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나를 택하겠다는 남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 기사가 제 눈물을 그 큰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 정도 일은 예상했다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고. 아드님이 비열하게 나오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밟아주면 된다고. 자기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 아니라고.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고. 회장님은 그저 자기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단순히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그날 저녁 저는 서 기사의 말대로 그를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민이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1980년산 빈티지 와인을 멋대로 따서 마시며 붉은 액체를 흔들고 있었죠. 결정 내렸냐며 내일 막으려면 회사 지분 10% 그리고 현금 50억이면 깔끔하다며. 아, 그 기사놈은 당장 자르라며 꼴 보기 싫다며 비웃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서 기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묵묵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코음을 쳤습니다. 뭐냐며? 짐 싸서 나가라니까. 아직도 안 갔냐며? 눈치가 밥 말아먹었냐며? 너 때문에 우리 엄마 곤란해진 거 모르냐며? 당장 꺼지라고 고함쳤습니다. 서기사가 성민이의 쪽으로 천천히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성민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서 기사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못하더군요. 서 기사가 허리를 숙여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베트남 다낭 골든베이 카지노, 장마담, 그리고 회사 공금 횡령 5억. 성민이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산 조각이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페르시아 카페를 핏물처럼 물들였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성민이는 그것을 피할 생각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성민이의 얼굴이 밀가루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얘기 어디서 들었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 기사는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USB 메모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 가벼운 플라스틱 소리가 마치 판사봉 소리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아드님이 귀국하시자마자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집 주변을 얼쩡거렸다고, 자기가 쫓아보내면서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베트남 장마담이라는 분이 아드님을 아주 애시던데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셨다면서 기한이 어제까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성민이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USB 안에는 성민이가 베트남에서 벌인 불법 도박 내역들과 회사 공금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쓴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 기사가 경호업체 시절 인맥을 총동원해 단 하루 만에 찾아낸 것이었죠. 서서 기사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 USB 경찰에 넘길지 아니면 장 마담한테 아드님 여기 계시다고
친절하게 위치를 알려드릴지 50억 받으러 직접 오시라고 할지 물었습니다. 안 된다며 제발 엄마나 좀 살려달라며 성민이가 바닥을 기면서 기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협박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제가 차갑게 아주 냉정하게 성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그리고 내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내 유산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내가 살 길은 지금 당장 사라져서 숨어 사는 것뿐이라고. 한 번만 더 내 주변에 얼쩡거리거나 내 사람 건드리면 그땐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내 손으로 널 집어넣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민이는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허둥지둥 뛰쳐나가는 꼴이라니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서 기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체온이 닿자 긴장이 풀리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회장님 못 건드린다고 자기가 그렇게 안 된다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자네 아니었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발벗고 잘 수 있었습니다. 내 집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이 거실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비서실장을 불러 회장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라서 만류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지난 10년 철의 여인으로 살면서 제가 진짜 원했던 게 뭐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온기 진짜 나를 아껴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고 회사 지분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식놈들한테 물려줄 바엔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리고서 기사와 함께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기와집을 얻었습니다. 100평짜리 펜트하우스는 아니지만 이 작은 집이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서 기사가 아니 이제는 진우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된장찌에 끓이는 냄새,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식사하라는 그의 목소리에 식탁에 앉으면 구수한 국 냄새와 함께 그가 제 맞은편에 앉습니다. 더 이상 서서 저를 모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등한 사람 서로를 아끼는 연인이니까요. 밥을 먹다가 그가 제 손을 잡습니다. 거친 손바닥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입니다. 많이 드시라고. 여기는 밤이 길다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우리 할 이야기가 많다고. 그가 제 귀에 대고 낮게 속삭이는 말에 저는 또 얼굴이 붉어집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서로를 꽉 끌어안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의 단단한 팔이 저를 감싸면 외로움이란 단어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가 저를 번쩍 안아 올려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을 다루듯 저를 품에 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거친 숨소리, 뜨거운 체온, 저를 감싸는 그 든든한 팔, 그 안에서 저는 비로소 완전한 안식을 느낍니다. 예순난 살래 처음 느껴보는 진짜 사랑의 온도입니다. 아침이면 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잘 주무셨냐고 물어봅니다. 창 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을 만큼 따뜻한 그의 품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거울 보면서 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이제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어 하면서 한숨 쉬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요. 심장이 뛸 힘만 남아있다면 사랑할 자격은 충분합니다. 아니, 사랑해야 합니다. 돈, 명예, 죽을 때 관짝에 못 가져가요. 하지만 사랑했던 기억, 따뜻했던 사람의 채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웃게 해줄 겁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벚꽃치는 20대가 아니라 이 투박한 남자의 거친 손을 잡은 지금 61살입니다. 진우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하네요. 들어가시자고, 바람이 차다고, 방 따뜻하게 데워놨다고. 그의 눈빛이 또 묘하게 깊어집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도 일찍 잠들기는 글렀나 봅니다. 뭐 어떻습니까? 내일은 일요일이고 우리는 함께할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는걸요. 제 노후 로맨스는 이제야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가슴 뛰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차가운 돈방석 대신 투박하지만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택한 한미란 회장님의 용기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저조차 가슴이 뭉클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릉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으신 두 분이 오래도록 사랑하실 수 있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축복과 응원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7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깃들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무료 응원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한 부부 생활이었습니다.